오늘은 제가 30대 초반에 1억을 모으고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분들은 반드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모으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웠지만 왜 모아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은 은행으로 그리고 은행이자 받으면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딱 그 정도만 배운 거죠. 그렇게 월급의 40에서 60%를 안 먹고 안 쓰면서 은행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이것도 10년 장기 적금으로 한 거니까 다들 아시겠죠? 중간에 빼면 그냥 도루묵이거든요. 이걸 10년 동안 참고 견딘 거예요. 이렇게 10년 넣으니까 1억 중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 스텝이 다시 은행에 넣는 거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돈은 무조건 은행으로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자가 3점 몇 프로였거든요. 30대 와서 이제야 뭔가 잘못되었구나 느껴버린 거죠. 남들 차 사고 명품 사고 그럴 때 저는 아낄 거 아껴가면서 순수하게 돈을 모았는데 이러한 순수함은 내가 바보라는 걸 증명해 준 거였어요. 제가 여기서 저를 바보라고 칭한 건 잘 모은 돈을 제대로 굴리지 못해서입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로 보면 제 나이 때 은행 금리가 10에서 20% 정도거든요. 물론 대출 이자도 10에서 20% 정도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출 끼지 마라, 은행 적금 들어라 하는 이야기가 과거의 경험으로 그냥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사실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렇다 보니 우리는 데이터로 교육받은 게 아니라 그저 경험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따른 돈의 증식 방법을 딱 저 정도만 배울 수밖에 없던 겁니다. 저도 딱 저 정도만 살다 보니 장기 적금을 들어도 5%도 못 넘는 수준으로 10년 장기 적금을 들은 거겠죠.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입니다. 이유는 이건 그냥 순수 노동으로 아껴가면서 모으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이 돈을 모으면서도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0대 초반부터 10년 동안 월급의 40%씩 모으면 대부분 1억은 무조건 넘길 겁니다. 이건 제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떠한 분들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최저시급을 받고 있더라도 그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돈을 모으면 10년에 대략적으로 최소 1억씩 모은다고 봤을 때 40년 뒤면 4억을 순수하게 내 시간을 써서 모으는 거거든요. 제가 30대니까 10살이 되면 자산이 최소 4억 이상은 모이는 겁니다. 이 돈이면 사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어렵지만 더 무서운 건 이 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물가도 40년 뒤면 엄청 올라가 있을 텐데 이건 뭐 열심히 노력해서 거지가 되는 루틴이겠더라고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만 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이렇게 상황이 처참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태껏 하루 8시간 내 노동력의 가치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로또로 돈을 벌거나 주식으로 돈을 벌거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거나 했을 때 욕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딱 저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운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순수한 노동의 가치를 저는 바보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노력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니까 본인의 쉬는 시간에도 돈을 벌게끔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주식이지만 주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회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각 파트에 전문가들이 있고 그들이 돈을 만들어요. 그러면 회사는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정 부분 우리에게 돈을 주는데 이게 바로 월급이나 인센티브죠. 회사의 구조만 봐도 다양한 사람들이 시간이 있어서 회사의 이익을 만들어줍니다. 즉 회사의 대표는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거나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남들의 시간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아니면 다른 예시로 다단계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흔히 세계부자 서열에 있는 사람들은 전용기도 사버리죠. 결국 돈을 버는 방법은 내가 일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남들의 시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내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이러한 24시간을 48시간, 96시간, 192시간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늘려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걸 30대 와서 알아버렸기 때문에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보다 더 길어지면서 저의 10년을 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내가 모았던 시드머니는 생각보다 작지 않았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시드머니를 모으고 시간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저만의 공식을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나오는 부자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비슷한 처지의 직장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허황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엄청 사실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월급의 100%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입고, 쓰고, 먹고, 자는 데 사용하겠죠. 이제는 그 비용의 출처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계부를 먼저 작성하셔야 됩니다. 가계부의 목적은 내가 사용한 돈의 출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목표 금액으로부터 과도한 지출에 대한 방파제 역할로 보면 됩니다. 이걸 왜 해야 하냐면 내가 버는 돈에서 얼마를 써야 하는지 내 상황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차를 사거나 명품 브랜드 제품을 사는 과소비 또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방식인데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180만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80에 40%는 72만 원이고 60%는 108만 원이잖아요. 40%는 투자 금액의 60%는 생활비로 나눠둡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서 30에서 60%까지 유연하게 움직이지만 목표 평균 40%는 최대한 맞춘 상태로 투자를 진행합니다. 혹시나 상여급이라도 나오면 투자 금액이 좀 더 올라가겠죠. 여기서 108만 원 즉 60%는 생활비 중에서도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교통비, 보험료와 같이 고정 지출의 파일을 나눠두고 식비와 기타 비용에 대한 월 사용 금액의 커트라인을 정해둡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금액에서 월 기준일 30을 나누고 하루마다 사용 가능한 금액의 맥시멈 수치를 만들어내면 이제부터 이 상황에 맞게 돈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이런 구주면 절대 갈 수가 없다. 이럴 때 두 가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번은 안 간다. 2번은 여행비를 생활비에서 월마다 조금씩 빼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지출 비용에서 5만 원씩 뺀다고 쳤을 때 만약 여행에서 든 돈이 100만 원이다. 이러면 약 2년 동안 5만 원씩 생활비에서 안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룰을 깬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낀 거지. 혹시 비싼 명품 브랜드 옷, 가방이 사고 싶다. 이거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사지 마세요. 옷이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날리는 겁니다. 젊을 때 꾸미지 언제 꾸미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명품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사는데 차가 사고 싶다. 사지 마세요. 길만 막히고 유지비만 들어요.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있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차를 구입한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만약 업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면 최소한 할부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월세를 내면서 자취를 하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한 돈 모으는 게 정말 빡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을 알아봐서 주거 비용을 최소화시키길 바랍니다.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최소 20% 이상 투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최저시급으로 살 게 아니잖아요. 매년 월급도 인상됨에 따라 생활비와 투자금에 대한 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그렇게 빡빡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문제의 40% 투자처 뭐로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공부의 영역입니다. 달러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 그리고 부업, 나의 커리어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NFT도 있죠. 결국 어떤 영역을 선택하든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 분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곳에 투자를 하시라고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각 투자처의 카테고리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멘토로 삼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수익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어떤 영역이든 분할하여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하더라도 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내가 가진 현금을 분산시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다양하고 선택지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소 빡빡한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저보다 더 좋은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쓱!